네, 독성의 기전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세포 기능의 상실과 독성 반응입니다. 어, 이 세포의 기능 상실은 타겟 몰리큘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구분을 해본다면 그 셀룰러 시그널링,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 세포의 어떤 기능 유지, 또 피해 복구, 적응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는 관련된 유전자들을 작동시켜서 세포 분열을 한다든지 또는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체내의 어떤 반응을 이뤄내는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입니다. 이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초래될 때 그것이 독성 반응을 일어나는 것이죠. 또는 몸의 어떠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독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세포 생존에 필요한 ATP가 합성이 안 된다든지 고갈된다든지 또는 칼슘의 세포질 내 농도가 굉장히 증가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먼저 신호 전달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셀룰러 시그널링 또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어본다면 체내 여러 세포들이 존재하죠.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세포들이 외부의 자극에 대응해서 조화롭게 리스판스하는 그런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식은 서로 신호를 전달해서 이어 달리는 형태입니다. 연쇄적으로.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자극이 필요하겠고요. 자극이 오면은 뭐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가 있어야겠죠. 그 메신저를 우리가 리간드라고 하겠습니다. 때때로는 그 자극 자체가 리간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신호 전달하는 분자가 있고 그것이 수용체, 즉 리셉터에 부착을 하면서 신호가 켜집니다. 액티베이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신호를 옆에다가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은 다음으로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그 시그널을 수건 돌리기처럼 이어 전해주면서 최종적으로 리스판스를 일으키는 그런 양상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세포질 내에서 최종적인 리스판스는 핵에서 단백질이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단백질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셀 내에서 이루어지면은 어토크린 그리고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파라크린이고요. 엔도크린은 혈액을 타고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신호 전달 체계에 굉장히 독성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독성 물질들이 하나의 리간드로서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독성 물질들이 어떤 헬스 아웃컴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누클리어 리셉터 기반의 메커니즘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릴 하이드로카본 리셉터인데요. 원래는 이러한 물질들에 대응하게끔 된 것이죠. 생리적으로 필요한 작용들인데 외부에서 온 화학 물질들이 이 리셉터에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TCDD가 아릴 하이드로카본 리셉터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잘 알려져 있죠. 비슷한 방식으로 TCB도 또 PAH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파 알파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몇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표에 다 담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릴 하이드로카본 리셉터, 피파 감마도 있습니다. 피파 감마, 또 에스트로겐 리셉터, 글루코코이드 리셉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유해 물질들의 예를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독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그널 트랜스덕션으로에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입니다. 맵 카이네이즈는 세포 증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풀네임은 마이토젠 액티베이티드 프로틴 키나제인데 우리가 맵 카이네이즈라고 합니다. 다양한 외부 신호들, 여기는 사이토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외부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인산화가 안 돼 있었는데 인산기를 붙여줌으로써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그림에 보시면 최종적인 리스판스는 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셀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포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셀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동그란 것들은 G 프로틴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된 것들은 그 인산화 효소, 프로틴 키나제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들은 누클리오 죄송합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것은 핵 내에 들어가서 유전자의 조절 부위라고 할 수 있는 프로모트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사가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는 누클리오 팩터 카파 B라고 불리는 그런 누클리오 팩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서로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또 이 그림 설명이 된다면 물결무늬 되어 있는 것들, 요것들이 유전자가 되겠고요. 세포 분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화살표는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끝이 뭉툭한 것들은 이니비션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니비션 카파 B라고 하는 그런 억제 물질이 있다면 얘네들이 존재하면은 뉴클리오 팩터 카파 B가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얘네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들이 이제 소멸되거나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비로소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결국에는 폐 안으로 들어가서 셀 사이클을 돌리는 데 기여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돌리는 것이죠. 스위치 온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 사이클을 돌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필요한데 각각의 그런 패스웨이들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듯이 ROS는 얘네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그 셀 사이클이 돌아가지 말아야 될 때 돌아간다든지 또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활동을 강하게 하게 된다면 셀 사이클이 액티베이션 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얘를 자극하는데 얘가 자극되어서 얘를 무력화시켜버리게 된다면 얘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얘가 이제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셀 사이클이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뭐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패스웨이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들이 이걸 돌리게 되는데 뭐 논리적으로 본다면 세포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셀 프롤리퍼레이션은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포 수리의 그런 필요성이 끝나면은 이거는 이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이 체계가 손상되거나 망가지게 된다면은
이 통제가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될 때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셀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는 보호 조치로서 얘네들이 뭔가 문제 생기면 그걸 감지하고서 에이팝토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이팝토시스는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포 자살.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세포를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몸의 보호 장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원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것들은 우리 몸에서의 생리적인 기능 유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ATP 생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화적 인산화 작용에 의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ADP에다가 인산화 시켜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정교하게 기계처럼 돌아가야만이 ATP가 생깁니다. 과학적인 어떤 손상, 그걸 케미컬 인설트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결과는 ATP 고갈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세포질 내에서 칼슘 이온의 증가, 또는 결과적으로 ROS 또는 RNS의 증가,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ATP가 생성이 멈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그걸 인산화시켜서 ATP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요 전자전달 체계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 H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NADH가 고갈된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스텝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 생성물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전달 체계가 여기서 간단하게 화살판하고 있지만, 전자전달 체계가 사이토크롬 P450가 하는 일인데 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 산소의 공급이 요 전자전달 체계로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인산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없다면 큰 문제가 나겠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그 외부 자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못하게 되겠죠. 유형별로 제가 각각의 A, B, C, D, E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E는 여기 이걸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지놈이 손상되는 것.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각 유형별로 어떠한 외부 화학 물질들이 그 해당되는 스텝에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익숙한 물질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예전부터 알고 계시거나 좀 새롭게 보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들을 몇 개 좀 찾아보시고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구나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포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리적인 활동 또는 기능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칼슘 이온은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이 있죠. 요 구분이 칼슘 이온의 경우는 명확해야 됩니다. 농도 구배가 꼭 필요하죠. 세포질 내에 칼슘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칼슘들은 또 이런 소포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펌핑, 안에 있는 것들은 펌핑해서 바깥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 거죠. 그게 잘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케미컬 인스턴트가 발생해서 여기에 그 게이트가 손상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농도 구배가 깨지게 되겠죠. 농도 구배가 깨지면서 실제로 그 농도 구배에 의존적으로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ATP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이 멈추는 것처럼 이 생리적인 활동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를 저감할 때도 ATP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셀은 회생불능이 될 수 있고 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불능에 처하게 되면 이제 에이팝티시스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칼슘 이온이 셀 내에서 높아지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역시 익숙한 물질들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외부에서 온 것들이죠. 보시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으로 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 구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칼슘 이온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이 칼슘 그 농도 구배 의존적으로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체내 칼슘 이온이 높아지게 된다면 세포 밖이 훨씬 농도가 높았잖아요. 안 된다면은 이게 세포질 내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ATP는 떨어질 것이고 산화손상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젠틴 옥사이드하고 다음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이런 활동도 높아져서 결국에는 산화손상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데미지가 누적된다면 그 셀은 회생 불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소멸시키는 것은 세포가 죽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 세포가 죽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뭐 세포가 붕괴하지 않고 터져버리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손상된 세포를 옆에 있는 세포가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식세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잔해물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이팝토시스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잔해물들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지 않게끔 해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팝시시스는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유튜브를 눌러보신다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전을 크게 본다면 이 외적 자극에 의해서 돌아가는 양식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양식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에이팝시스가 일어나는 양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요. 요 리간드 얘기한다면은 리셉터가 있고 리간드가 있고 리간드는 리셉터에 붙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 에이팝토시스는 아무튼 셀 데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데스 리간드에 해당되는 물질이 리셉터에 딱 붙으면은 이 그 세포막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성분들이 정렬을 하게 되고 그 자체가 액티베이션 되는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캐스페이드 8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얘는 캐스페이드 3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얘네들이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체들을 해체하는 그런 커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extrinsic pathway이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디스크라고 보통 부릅니다. Death Inducing Signaling Complex로 말하고 있는데요.
음,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Intrinsic pathway는 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세포 내부에서 나름의 신호가 옵니다. 이 세포는 소멸되는 게 낫겠어. 라는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그 감지하고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사이토크롬 C가 방출되게 됩니다. 요 데스 리간드가 부착해서 되는 거랑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두 가지 그 프로틴들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물질들이 어셈블리가 되면서 그다음에 그 캐스페이드 계통들을 차례로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포의 구조물들이 분해되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 두 과정들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는데요. 원전을 찾아보시고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팝시스는 뒤에서 자주 나오게 되니까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여기 있는 용어들 제가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기전이지만 여기에 써있는 용어들만이라도 조금 익숙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팝시스와 유사한 프로그래밍 셀 데스가 또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캐스페이드 8과는 별개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네크롭토시스라고 하고요. 페롭토시스라고 하는 것들은 또 그 철 이온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들 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스텝 4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